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야 판사들 너네들 살처분할 거야 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방청객이 저번에는 그 검사들을 향해서 총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5일 감치됐잖아요. 감치됐죠. 판사 살처분으로 기록 갱신했습니다. 10일 감치. 10일 감치. 근데 이제 이게 아니, 생중계 끌려가면서 그분이 또 그랬다면서 5일 감치된 사람이 진착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게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당연히 감치돼야죠. 아니 그 재판하고 있는 검사한테 총살감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말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 화자. 네. 법률용어로 화자의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 거죠. 청자, 네. 청자. 시청자, 청취자 이런 사람의 것이에요. 말은 네. 내뱉는 순간 내 그렇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타격을 줬으면 그거는 흉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청자가 또 판사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판사니까. 백자는 누구예요 그럼? 아 왜 이러세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나오면 판사들 살처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쯤 되면 저는 감시보다 더 센 게 있었으면 더 센 걸 하시지 않았을까? 아, 김세윤 부장이 이제껏 감치한 적이 제 기억이 잘 안 거의 나거든요. 없을 거예요. 이분이 되게 인자하고 되게 좋아요. 제가 재판 3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결과는 무섭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중계하고 있는데 판사 살처분 그렇죠. 뭐 검사 총살 이런 얘기들이 막 이거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종 부회장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결론하고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결론이 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쌍둥이죠. 내부 쌍둥이에요. 위정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정이 굉장히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보니 줄였다. 이걸 쫙 공개하는 게 맞나라는 그래서 거 하고. 3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생중계도 계속 고민을 고민하는 하는 것 거예요. 같아요. 아니, 대법원 규칙 바꿔놨는데 중계하지 그건 뭐 그래 고민하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검 얘기를 그래요. 뭐 와이뉴스에서도 좀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일단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회 마지막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네. 이게 이제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이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성과도 많이 거뒀고 검찰에게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한 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참 믿음을 줬죠.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그 특검 이야기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건가요? 뭐 나머지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예.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예. 여기 박영수 특검은 왜 화이트리스트까지 파헤쳤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친정부 단체의 명단도 쭉 만들어서 지원했다. 그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의 명단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정부 특검 수사 결과에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경련에게 특정 단체를 찍어서 통보를 합니다. 예.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게 2014년에는 22개 단체에 24억. 예.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 2016년 4월에 이게 어버이연합 회계장부가 시사저널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2개 단체 9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특검이 확인한 건 3년여에 걸쳐서 68억 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하지 말아라가 있는가 하면 또 화이트리스트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해줘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명단의 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단체들입니까? 이 단체들이 주로 일각에서는 보수라 이름을 쓰는데 보수도 아니죠. 저는 극우 친박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고. 예. 그게 우리가 대체로 아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애국청년연합 무슨 그런 등등의 단체들입니다. 그래.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들 극우 친박 단체들하고 계속 통화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들 극우 친박 단체들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왜 드러나냐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2014년 상반기는 12개 단체만 지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하반기에 10개 단체를 더 추가합니다. 또 2015년에 9개 단체를 또 추가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특검 관계자도 청와대가 전경련의 극우 친박 단체들 지원을 요구한 것은 세월호 반대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것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검이 수사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하고 관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인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엄마부대 주옥선 대표와 전화 통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등 9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90여 차례면 상당히 많은 거죠. 1년치만 드러난 것은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게 10월인데 예. 올 1월까지도 계속 통화를 했다. 청와대 사람이. 예, 그렇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박찬성 반김 국민회비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특검 반대,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은 극우 친박 단체들이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수사 반대 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청와대가 지금까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 극우 친박 단체들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예. 특검은 정경련이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확인한 것만 해도 2014년에 어버이연합회에 가장 많은 3억 7천만 원. 3억 7천 1년에? 예. 그리고 선진화 시민행동에 3억 2천여만 원. 애국단체 총연합회에 3억 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돈을 받았냐 확인을 했더니 부인하진 않고 노인들 무료 급식과 나눔 행사에 사용했고 안보 견학에 다녀왔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요? 특검과 전경련 검찰 등에 따르면은 특검은 전경련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검찰에게 자료들을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민간 단체인 정경련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청와대가 정경련에 대해 정경련이 일단 민간 단체잖아요. 사단법인이니까. 그럼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직권 남용이 되고 또 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지만 정경련과 이 극우 단체들을 직접 접촉한 허현준 선임 행정관은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요? 허현준 선임 행정관이 주로 이 극우 단체들하고 연락도 하고 정경련에게 연락을 했는데 화이트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1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군요.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허현준은 아직 입건조차 못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입건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 행정관이 왜 지난해 1월 26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불응했습니다. 이게 허 행정관에 속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곳입니다. 허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을 부추겨서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윗선은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수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인데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죠?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법 없습니다. 이 되풀이했다 그러고요.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까 어버이연합에서는 안보 견학 같다. 나눔 행사에 썼다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밝힌 건 뭡니까? 특검팀은 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 쓰였는지 우리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그 대목이 가장 궁금한데 어버이연합이건 엄마부대건 극우 단체들도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밝혀졌지만 어버이연합은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 법인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 일을 했거든요. 예, 예. 다만 특검에서는 허현준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몫이 되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도. 특검 관계자는 자금 사용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 지휘부의 자금 횡령이 종종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문제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경련은요? 전경련은 처벌 대상 아닙니까? 빠지는 겁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예. 지난번 그 뭐 대통령하고 삼성 간 관계처럼 네.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랬다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수석실이 관련됐다면은 뭐 대가성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무수석실은 개별 기업을 접촉하지는 않고요. 정경련만 요구를 했고 사실 이게 뒷얘기인데 특검 관계자가 밝히기를 예. 정경련 담당자들이 학을 뗐다 그럽니다. 한을 품고 있더라. 전경련 담당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정무수석실에서 단체를 찍어서 얼마를 주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 기업으로부터 또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삥 뜯는 역할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서 한탄을 한 거네요. 다만 그 시민단체들에서는 정경련도 처벌 대상 내지는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사단법인인 정경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고 예. 여론 조작을 하는 극우 친박단체들을 지원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설립을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전경련 어버이연합은 사실 고발은 돼 있는 상태죠. 고발도 돼 있고 이미 한 차례 검찰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사저널 보도 나왔을 그때부터 고발 들어가고 4월, 5월 하긴 한 거예요. 예, 수사를 한 차례씩 뭐 소환하긴 했는데 네. 뭐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었고요.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 이걸 방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여러분 화이트리스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됐잖아요. 네.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맞아요. 4월 16일. 네. 네. 그게 뭐가 소름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이 예. 4월 16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들어간 날부터 두 번째 구속 연장될 때까지 계산해 놨어요, 그거. 그래요? 그러면 그럼 언제까지예요? 4월 16일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네. 알았다니까. 그때 이미 딱 알고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고 있었죠. 봉도사라서. 하늘의 뜻은 예.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하늘을 보면서 기억나요? 예. 하늘을 보는 순간 4월 16일. 아니 하늘이 정봉주의 기운과 최순실의 기운이 쫙 나눠지더니 최순실의 기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장윤선 진행하는 팟짱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팟짱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름 돋았다고. 네. 속보가 나왔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첫 육성 증언을 했대요. 오. 이 구속 연장에 이제 충격을 받은 강의하면. 거고 이 박근혜 변호인단 사임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 유영아? 네, 그렇죠. 유영하 외 등등인데 다 사임했고요. 이 요지는 변호인- 간단하네요.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재선임할 수도 있겠는데 재선임을 이 하겠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변호인단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지난 금요일 결정된 내용을 보면서 이 구속 연장은 합당하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을 했어요. 30분 늦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시에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30분 이른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만 전원 그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전부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물속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다시 이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기 특조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자 이런 뜻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그 이석태 변호사죠. 그 세월호 특조위 1기 대표를 했던 위원장을 했던 이석태 변호사 그다음에 가족협의회 10여 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2기 특조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사건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죠. 10시였는데 9시 반으로 땡겨졌기 때문에 도대체 당일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모든 세월호 참사의 조작과 은폐의 출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7시간 30분 의혹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풀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의혹을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어제 전명선 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분 1초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전부 살릴 수 있었음에도 하면서 끝내 말을 맺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예은아 이렇게 딱 한마디만 올려요. 새벽 3시 반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전히 이 세월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본인의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죠. 근데 정말 화가 날 만도 한 게 이걸 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때 보고가 되고 그때 이제 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으면 구출까지 6분 17초 정도 소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9시 30분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한 10분 정도 안에 제대로 된 지시가 내려갔다면 사실상 구출도 가능했을 그런 시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가 당시에 그 세월호 탈출 시뮬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 가능 시간은 5층 갑판이 침수됐던 10시 6분 44초였고요. 그 조타실에 모여서 있다가 선원들이 전부 도주했잖아요. 그 시간이 9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퇴선 명령을 내렸어도 476명이 6분 17초 만에 전원 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 대통령이 빨리 구조해라라고 명령만 내렸어도 전원 구조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온갖 그 거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는 아주 제일 마지막 끝에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살면서 절감하는 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에 가면은 소총 쏠 때 총 쏠 때 뭐라 그러냐면 유능한 지휘관은 우리 장교 훈련 받았잖아요. 유능한 지휘관은 소총을 잘 쏴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한 발이거든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서 하는 일에 제일 최전방에서. 그럼 이때 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유능하고 국민을 책임질 줄 아는 가장쯤만 되는 지도자면 중간에 다 생략하고 직접 거기다 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방재본부에 연락해서 방재본부에서 뭐 가고 뭐에 가서 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 긴급 재난 전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직접 구조섬 선장한테 직접 전화해라. 전화해서 지금 당장 퇴선 명령을 내려라. 그럼 이건 1분 안에 가는 거예요. 뭐 비서실장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선원들 45분에 탈출할 때 다 탈출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요. 비참해하는 게 왜 비참해하냐면 우리가 살면은 무슨 사고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시 복귀돼갖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방송하다 좀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실수하다 말 실수하고 그러면은 다시
팟캐스트 올라갈 때 그 부분 편집해 갖고 좀 빼고 하고 복구가 가능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죽은 목숨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 더 화가 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옆에서 물론 공감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보도 보고 새벽 2시 반 3시에 술 한잔 먹다가 문득 지나가다가 문틈에 팔이 부딪히면 아파요. 네. 아프면 그 애들 생각이 나는 그 걔들이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히다가 어떻게 죽어갔겠냐 생각을 해보면 이 30분을 그리고 이것도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세월호 특조위 구성되겠다라고 한 날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됐잖아요. 네.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맞아요. 4월 16일. 네. 네. 그게 뭐가 소름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이 예. 4월 16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들어간 날부터 두 번째 구속 연장될 때까지 계산해 놨어요, 그거. 그래요? 그러면 그럼 언제까지예요? 4월 16일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네. 알았다니까. 그때 이미 딱 알고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고 있었죠. 봉도사라서. 하늘의 뜻은 예.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하늘을 보면서 기억나요? 예. 하늘을 보는 순간 4월 16일. 아니 하늘이 정봉주의 기운과 최순실의 기운이 쫙 나눠지더니 최순실의 기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장윤선 진행하는 팟짱 맞아요, 맞아요. 팟짱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름 돋았다고. 네. 속보가 나왔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첫 육성 증언을 했대요. 오. 이 구속 연장에 이제 충격을 받은 방해하면. 거고 이 박근혜 변호인단 사임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유영아? 네, 그렇죠. 유영하 외 등등인데 다 사임했고요. 이 요지는 변호인- 간단하네요.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재선임할 수도 있겠는데 재선임을 이 하겠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변호인단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지난 금요일 결정된 내용을 보면서 이 구속 연장은 합당하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을 했어요. 30분 늦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시에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30분 이른 9시 반에 첫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만 전원 그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전부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그렇게 물속에서 그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특조위 2기를 다시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기 특조위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자 이런 뜻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그 이석태 변호사죠. 그 세월호 특조위 1기 위원장이요? 대표를 했던 위원장을 했던 이석태 변호사 그다음에 가족협의회 10여 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2기 특조위를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사건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핵심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늘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죠. 10시였는데 9시 반으로 땡겨졌기 때문에 도대체 당일 7시간 3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모든 세월호 참사의 조작과 은폐의 출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7시간 30분 의혹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풀지 않으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세월호 특조위 2기 특조위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의혹을 반드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어제 전명선 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분 1초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전부 살릴 수 있었음에도 하면서 끝내 말을 맺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그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예은아 이렇게 딱 한마디만 올려요. 새벽 3시 반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전히 이 세월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본인의 그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죠. 근데 정말 화가 날 만도 한 게 이걸 또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때 보고가 되고 그때 이제 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으면 구출까지 6분 17초 정도 소요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9시 30분에 제대로 보고가 되고 한 10분 정도 안에 제대로 된 지시가 내려갔다면 사실상 구출도 가능했을 그런 시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가천대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가 당시에 그 세월호 탈출 시뮬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 가능 시간은 5층 갑판이 침수됐던 10시 6분 44초였고요. 그 조타실에 모여서 있다가 선원들이 전부 도주했잖아요. 그 예. 시간이 9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퇴선 명령을 내렸어도 476명이 6분 17초 만에 전원 배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반에 대통령이 빨리 구조해라라고 명령만 내렸어도 전원 구조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면서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사업도 많이 하고 온갖 그 거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최고 지도자는 아주 제일 마지막 끝에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살면서 절감하는 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에 가면은 소총 쏠 때 뭐라 그러냐면 유능한 지휘관은 우리 장교 훈련 받았잖아요. 유능한 지휘관은 소총을 잘 쏴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 한 발이거든요. 그게 제일 마지막에서 하는 일에 제일 최전방에서. 그럼 이때 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유능하고 국민을 책임질 줄 아는 가장쯤만 되는 지도자면 중간에 다 생략하고 직접 거기다 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재본부에 연락해서 방재본부에서 뭐 가고 뭐에 가서 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 긴급 재난 전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직접 구조선 선장한테 직접 전화해라. 전화해서 지금 당장 퇴선 명령을 내려라. 네. 그럼 이건 1분 안에 가는 거예요. 뭐 비서실장 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선원들 45분에 탈출할 때 다 탈출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이요. 비참해하는 게 왜 비참해하냐면 우리가 살면은 무슨 사고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시 복귀돼갖고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방송하다 좀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실수하다 말 실수하고 그러면은 다시 팟캐스트 올라갈 때 그 부분 편집해갖고 좀 빼고 하고 복구가 가능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죽은 목숨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 더 화가 나.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옆에서 물론 공감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보도 보고 새벽 2시 반 3시에 술 한잔 먹다가 문득 지나가다가 문틈에 팔이 부딪히면 아파요. 네. 아프면 그 애들 생각이 나는 그 걔들이 그 어둠 속에서 부딪히다가 어떻게 죽어갔겠냐 생각을 해보면 이 30분을 그리고 이것도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세월호 특조위 구성되겠다라고 한 날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인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엄마부대 주옥선 대표와 전화 통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등 9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90여 차례면 상당히 많은 거죠. 1년치만 드러난 것은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게 10월인데 예. 올 1월까지도 계속 통화를 했다. 청와대 사람이. 예, 그렇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박찬성 반김 국민회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예.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특검 반대,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은 극우 친박 단체들이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수사 반대 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청와대가 지금까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 극우 친박 단체들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예.
특검은 정경련이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예, 예. 지금 특검이 확인한 것만 해도 2014년에 어버이연합회에 가장 많은 3억 7천만 원. 3억 7천 1년에. 예. 그리고 선진화 시민행동에 3억 2천여만 원. 예. 애국단체 총연합회에 3억 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돈을 받았냐 확인을 했더니 부인하진 않고 노인들 무료 급식과 나눔 행사에 사용했고 안보 견학에 다녀왔다. 아.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요. 특검과 정경련 검찰 등에 따르면은 특검은 정경련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예. 검찰에 이 자료들을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민간 단체인 정경련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청와대가 정경련에 대해 정경련이 일단 민간 단체잖아요. 그렇죠. 재단법인이니까. 그럼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직권 남용이 되고 또 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병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렇지만 정경련과 이 극우 단체들을 직접 접촉한 허현준 선임 행정관은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요? 허현준 선임 행정관이 주로 이 극우 단체들하고 연락도 하고 정경련에게 연락을 했는데 예, 예. 화이트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특검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1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군요.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한 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참 믿음을 줬죠.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Y뉴스에서는 그 특검 이야기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건가요? 뭐 나머지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예.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예, 예. 여기 박영수 특검은 왜 화이트리스트까지 파헤쳤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친정부 단체의 명단도 쭉 만들어서 지원했다. 그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의 명단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부 특검 수사 결과에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경련에게 특정 단체를 찍어서 통보를 합니다. 예.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게 2014년에는 22개 단체에 24억, 예.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 2016년 4월에 이게 어버이연합 회계장부가 시사저널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2개 단체 9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특검이 확인한 건 3년여에 걸쳐서 68억 원.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하지 말아라가 있는가 네. 하면 또 화이트리스트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해줘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명단의 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단체들입니까? 이 단체들이 주로 일각에서는 보수라 이름을 쓰는데 보수도 아니죠. 저는 극우 친박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고. 예. 그게 우리가 대체로 아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애국청년연합 무슨 그런 등등의 단체들입니다. 그래.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들 극우 친박 단체들하고 계속 통화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들 극우 친박 단체들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왜 드러나냐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2014년 상반기는 12개 단체만 지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하반기에 10개 단체를 더 추가합니다. 또 2015년에 9개 단체를 또 추가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특검 관계자도 청와대가 정경련의 극우 친박 단체들 지원을 요구한 것은 세월호 반대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구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검이 수사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하고 관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탄을 한 거네요. 다만 시민 단체들에서는 정경련도 처벌 대상 내지는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사단법인인 정경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고 예. 여론 조작을 하는 극우 친박 단체들을 지원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설립을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전경련, 어버이연합은 사실 고발은 돼 있는 상태죠.
고발도 돼 있고 이미 한 차례 검찰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아하.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사저널 보도 나왔을 그때부터 고발 들어가고 4월, 수사를 5월 하긴 한 거예요. 예, 수사를 한 차례씩 뭐 소환하긴 했는데 네. 뭐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었고요.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 이걸 방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여러분 화이트리스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됐잖아요. 네.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맞아요. 4월 16일. 예. 네. 그게 뭐가 소름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이 예. 4월 16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들어간 날부터 두 번째 구속 연장될 때까지 계산해 놨어요, 그거. 그래요? 그러면 그럼 언제까지예요? 4월 16일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네. 알았다니까. 그때 이미 딱 알고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고 있었죠. 봉도사라서. 하늘의 뜻은 예.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하늘을 보면서 기억나요? 예. 하늘을 보는 순간 4월 16일. 아니 하늘이 정봉주의 기운과 최순실의 기운이 쫙 나눠지더니 최순실의 기운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걸 여기 장윤선 진행하는 팟짱에 맞아요,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팟짱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름 돋았다고. 네. 속보가 나왔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첫 육성 증언을 했대요. 오. 이 구속 연장에 이제 충격을 받은 강의하며. 거고 이 박근혜 변호인단 사임 이렇게 됐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 유영아? 네, 그렇죠. 유영하 외 등등인데 다 사임했고요. 이 요지는 변호인- 간단하네요. 변호인 없이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재선임할 수도 있겠는데 재선임을 이 하겠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변호인단은 무력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지난 금요일 결정된 내용을 보면서 이 구속 연장은 합당하다고 아마 판단들을 하실 텐데요. 그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건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야 판사들 너네들 살처분할 거야 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방청객이 저번에는 그 검사들을 향해서 총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5일 감치됐잖아요. 감치됐죠. 판사 살처분으로 기록 갱신했습니다. 10일 감치. 10일 감치. 근데 이제 이게 아니, 그 생중계 끌려가면서 그분이 또 그랬다면서 5일 감치된 사람이 진짜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게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당연히 감치돼야죠. 아니 그 재판하고 있는 검사한테 총살감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말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 화자. 네. 법률용어로 화자의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 거죠. 청자, 네. 청자. 시청자, 청취자 이런 사람의 것이에요. 말은 네. 내뱉는 순간 내 그렇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근데 사람한테 타격을 줬으면 그거는 흉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청자가 또 판사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선 판사니까 백자는 누구예요 그럼? 아 왜 이러세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나오면 판사들 살처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쯤 되면 저는 감치보다 더 센 게 있었으면 더 센 걸 하시지 않았을까? 김세윤 부장이 이제껏 감치한 적이 제 기억이 잘 안 네. 거의 나거든요. 없을 거예요. 이분이 되게 인자하고 되게 좋아요. 제가 재판 3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결과는 무섭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중계하고 있는데 판사 살처분, 그렇죠. 뭐 검사 총살 이런 얘기들이 막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종 부회장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결론하고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결론이 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부 쌍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정이 굉장히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보니 줄였다. 이걸 쫙 공개하는 게 맞나라는 그래서 거 하고. 3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생중계도 계속 고민을 고민하는 하는 것 거. 같아요. 아니, 대법원 규칙 바꿔놨는데 중계하지 그건 뭐 그래 고민하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검 얘기를 그래요. 뭐 와이뉴스에도 좀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일단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회 마지막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이게 이제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이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성과도 많이 거뒀고 검찰에게 허현주는 아직 입건조차 못했다. 예.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입건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행정관이 왜 지난해 1월 26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예.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불응했습니다. 이게 행정관에 속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 비서관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곳입니다. 예. 그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을 부추겨서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윗선은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수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인데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죠?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법 없습니다. 이 되풀이했다 그러고요. 네.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까 뭐 어버이연합에서는 안보연합 같다. 나눔 행사에 썼다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밝힌 건 뭡니까? 특검팀은 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 쓰였는지 우리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그 대목이 가장 궁금한데 예. 어버이연합이건 엄마부대건 극우단체들도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밝혀졌지만 어버이연합은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 법인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 일을 했거든요. 예. 다만 특검에서는 허현준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몫이 되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도. 특검 관계자는 자금 사용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 지휘부의 자금 횡령이 종종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문제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경련은요? 전경련은 처벌 대상 아닙니까? 빠지는 겁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예. 지난번 그 뭐 대통령하고 삼성 간 관계처럼 네.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랬다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수석실이 관련됐다면은 뭐 대가성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무수석실은 개별 기업을 접촉하지는 않고요. 정경련만 요구를 했고 사실 이게 뒷얘기인데 특검 관계자가 밝히기를 예. 정경련 담당자들이 학을 뗐다 그럽니다. 한을 품고 있더라. 전경련 담당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정무수석실에서 단체를 찍어서 얼마를 주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 기업으로부터 또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뭐 얘기를.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삥 뜯는 역할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